지금은 이제 매매 트렌드가 예전과 좀 달라요. 원래 주식이란 것은 미래 가치의 투자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버블이 있어야 주식하는 맛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오늘은 성공투자자 비밀 네 번째 김봉수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4억을 500억으로 불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 현존하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 국내에서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주식 투자를 했다? 이제 되게 좀 어설프죠. 교수님이 주식 투자도 하세요?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4억을 500을 만들으셨는데 원래 이분이 은둔 고수예요. 은둔 고수신데 별로 드러나기를 별로 꺼려 하셨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공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제야의 고수고 전형적인 가치 투자 전략가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넌 누구냐?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분의 이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되게 대단하신데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석사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 UC 버클리 화학 박사까지 따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화학이에요. 그 일본 분자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또 계셨고요. 현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말 그대로 화학에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 김봉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자, 교수 월급으로는 자녀 유학, 노후 자금이 부족함을 깨달으셨어요. 왜냐면 자녀들이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뭐 미국 유학비에 뭐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막 몇 억씩 그냥 깨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훌륭한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이제 월급이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친구의 권유로 재테크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에 발을 들이게 되셨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시드머니 4억을 마련하셨어요. 요즘 말하는 이제 영끌이죠. 네, 영끌 4억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제 친척돈, 집과 퇴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렇게 뭐 많이 마련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본인도 사실 추천하지 않았다. 주식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혼자 스스로 독학으로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단하신 게 1년 만에 주식 투자로 4억이 8억이 되셨어요. 4억이 8억이 됐대요. 정말 대단하시죠? 알려진 운영 자금만 현재 2015년 기준 오늘이 2020년이니까 5년 전이네요. 2015년 기준 400억이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프가 막 이렇게 치솟았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2015년 기준 운영자금이 400억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느낌상 한 1000억은 넘어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영자금은 이제 제가 분석했을 때 이분 투자회사를 차렸다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 개인 자금이에요. 그만큼 많이 불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세상에 알려지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공시 의무 발생이 됩니다. 저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주식은 안 하고 거의 선물해가지고 자 2015년 공시 의무로 자산 규모가 400억대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김봉수 효과로 공시된 보유 주식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들고 있었다 하다 보니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그리고 관련 주식들이 그냥 급등하는 오히려 그 이상 400억 이상이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후 스포트라이트를 피해서 모든 주식을 5% 이하로 이제 조정을 하셨고 그 다음 디테일한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일단 2015년 공시에 기록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부산방직 7.53%인데 이게 60억이에요. 이때 당시 되게 많이 갖고 계셨는데 보유 타회사 지분 시가총액 2배 정도 초과가 된 그러한 흐름이었죠. 뭐 고려신용정보 아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몇 번 우편물 받아봤어요. 이제 카드값 막히니까 이거 보내주더라고. 핸드폰비 막혀보면 이또 날라요. 고려신용정보 광고하고 한데 하여튼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평가 24억이 됐고요. 아이즈비전이라고 해서 알뜰폰 관련해서 21억이 됐고 기능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1위다 보니까 세진 TS 매집하셨고 토목 부동산 관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 SOC 투자 정책을 따라간 그러한 기업인데 그게 이제 바로 코리아 SE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별 희한한 회사 되게 많네요. 동양 에스틱이라고 해서 포스코 가공센터로 중소기업 도매상으로 있는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좀 외주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러한 좀 안정적인 중소기업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좀 안정적인 기업들이고 그 시장에서 나름 업계 1위나 2위 하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말 그대로 대장주 정도로 매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김봉수의 핵심 투자 전략
ROE가 높고 PBR이 낮은 기업을 샀어요. 말 그대로 저평가 매수라고 성장 가치주에 투자를 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ROE, PER, PBR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드렸었는데 PER, PBR이 기준가보다 조금 낮고 ROE 같은 경우 높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평가 이런 가치주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수가 좀 있긴 한데 그 변수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매출이 높고 재무가 좋지만 말 그대로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비전 있는 성장 가치가 높은 그러한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신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업계 1위 독과점 기업을 선호를 했고요. 우량주였겠죠. 당연히 저도 업계 1위 독과점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 찾기가 지금은 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아마 많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 정책 방향성을 꼭 고려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그리고 기업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 방향성을 상당히 신중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성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3년 이상 장기 투자는 뭐 매수를 안고 난 죽겠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가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셨고 전형적인 가치 투자 전략가로 매매를 하셨다. 이렇게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타성 매매보다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본인만의 그 업이 있고 거기에 뭐 연구와 몰두를 또 하다 보니 이건 말 그대로 던져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급여도 이제 꾸준히 나오셨겠죠. 자, 다수와 반대되는 투자를 하셨습니다. 다수와 반대되는 투자가 뭐냐면, 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몇 년 전, 거의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 중에 70% 이상을 EBS에서 이제 출제 발표를 하겠다라는 생각에 다수가 사교육은 이제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웃자지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면밀히 이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니다, 오히려 사교육이 더 성장 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과는 200% 수익인데 실제로는 더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들이 나는 안 살래 하던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역발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진주알을 찾은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요. 뭐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해요. 그게 주식할 땐 정말 좋아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니까요. 라고 이분이 인터뷰 때 말씀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이시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에 성공을 하지 않으셨을까 전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성적이도 않고 감성적인 데다가 주관적이고 이랬으면은 과연 성공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제 화학과 출신이시고 말 그대로 연구와 분석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더 두뇌가 많이 발전하지 않으셨을까 전 생각이 듭니다. 나도 토목공학인데 저 토목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공감이 돼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뭐 경영이나 경제에 나왔으면 오히려 못했을 것 같은데 저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매매 기법이나 이런 통계들을 만들 때 약간 좀 저는 역학적으로 좀 되게 불리하게 매매 기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이제 매매 기준과 그 스캘핑 전략, 데이 트레이딩 전략 이런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분은 이제 가치 투자로 간 거고 저는 완전 기술적인 투자로 이제 가는 플레이거든요. 저는 이제 차트 위주로 보고 하는데 그런 걸 저는 이제 통계를 내면서 했었어요. 아마 근데 이분도 본인만의 그 투자 철학과 노하우를 만드실 때 나름의 그 기준과 원칙을 잡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라든지 그런 이제 나름의 그 보고서들을 많이 보셨겠죠. 특히 성공 사례를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봉수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2020년을 진단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분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분이 쓴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아 이렇게도 한번 보는 견해가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봉수 씨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든 것은 다시 돌아간다. 언택트 기업들 주가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지만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 콘택트 기업이 다시 세력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어요. 자, 언택트는 지극히 독점적 산업인데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은 기술이 아니라 독점력이 핵심이다. 일단은 뭐 맞죠? 뭐 독점력일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이 컨텐츠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인구가 애플에 몰렸는지 페이스북에 몰렸는지 구글, 아마존 이런 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따지면 뭐 옥션도 있고 뭐 어쨌든 아마존 외에도 되게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자, 더 나쁜 것은
노동력이 핵심인 사업이 아니다라고 일단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동력이 핵심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좋지 않은 기업이다.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코로나 상관없이 잘 돌아간다. 일단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물음표예요. 자, 두 번째. 하지만 미국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로 살아간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서비스 산업이 다 죽는다. 코로나 회복 없이 돈만 풀면 미국처럼 박살난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물음표 일단 갈게요. 자, 애플의 퍼는 30, PBR은 20, ROE는 70%.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총이 2천조 원이 넘는다는 거. 자본금이 100조 원인데 시총이 2천조 원이 넘는다. 만약에 20배 이상이 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매년 70%의 순이익, ROE죠. 70%의 순이익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순이익은 지난 4년간 별로 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애플은 하락하지 않겠나. 말 그대로 버블이 터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긴 해요. 자, 여기도 일단은 조금 이제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자, 5년만 지나도 애플은 아이폰만으로 ROE는 25%를 유지하기도 벅찰 것이다. 애플이 더 커지려면 대중이 더 소비를 해줘야 된다. 자, 불행히도 대중은 무한히 소비를 늘려갈 수 없다. 현대대중 가난하다. 아마존, 넷플릭스 따위의 언택트 기업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존이랑 넷플릭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망한다는 기준도 지금보다 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예 없어지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노동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높은 ROE를 달성한다. 자, 노동자가 필요 없는 회사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궁극적으로 누가 소비해줄까? 로봇이 만들면 되지 않아요? 자, 그게 언택트 회사들의 천부적 종말점이다. 나스닥이 미치도록 상승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예, 나스닥이 오른 건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자, 어떤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달러를 더 찍어내고 수조 달러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서 돈을 튀겨서 가격을 올리는 거다. 진정한 버블이고 뻥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은 이제 매매 트렌드가 예전과 좀 달라요. 이제 뭐 이 고인력 시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노동력이 많으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식 산업이고 앞으로는 AI 사업에 로봇 산업에 좀 약간 좀 인터넷 온라인 사업이 훨씬 더 번창할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주가가 뛰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분들도 이 사람들도 기술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있겠죠.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그런 독점력 그런 거 자체 핵심인데 점점 더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핵심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면 배달의 민족은 몇 명이서 안 했는데 몇 주에 팔렸죠. 그냥 시장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그게 실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코로나 상업이 잘 돌아 당연하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더 뜰 거예요. 전쟁이 나더라도 더 잘 될 수 있는 사업 중이 사업들이 저런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다 죽는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죽을 수는 있겠죠. 다만 오히려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더 살아남을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혁신적인 서비스 산업이 새롭게 나오지 않겠나. 결국 뉴 테크놀로지. 자,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은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배달의 산업이 새롭게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잘 비대면으로 배달의 민족 같은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아직 앞으로는 더 생산되지 않게 앞으로는 드론으로 배달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로봇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뭐 공장화되고 사람들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좀 관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애플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 산업이라든지 그런 AI 산업에 많이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센터에 가면은 아마존은 사람이 막 다 옮기잖아요. 로봇들, 뭐 무선 청소기 같이 생긴 애들이 막 짐도 옮기고 나르고 막 들고 내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효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애플의 순이익은 4년간 별로 늘지 않았지만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의 투자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버블이 있어야 주식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식은 버블로 갖고 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버블이 어느 정도 꼈다, 뭐 100이라는 버블이 꼈다, 거기서 뭐 악재가 터져서 한 30이 꺼졌어. 그래도 70이라는 버블이 남아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주식시장은. 버블로 갖고 노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이제 산업들이 탄생을 하면서 그런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들, 혁명들 그런 것들이 더욱더 발전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남들 다중된 나스닥이라든 다우라는 뉴욕 증시 중에서 올라가는 애들 또 올라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다르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저 기업들은 누가 보더라도 고점인 것 같은데 왜 더 계속 오를까?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요. 뭐 애플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기대치에 따라서 벌써 올라갔잖아요. 말 그대로 선반영을 한 거죠. 선반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골든 서퍼 2021년을 바라보다 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나스닥은 추락할까? 저는 추락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기술적인 하락. 말 그대로 버블이 생겨서 터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미 상승에 돌아섰고 미국 기업은 갈수록 더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는 거품일까? 거품이죠. 거품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기업이 거품인데 다만 얘는 거품이 100이냐 70이냐 30이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기업일수록 거품은 훨씬 더 끼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미 낀 종목을 나는 사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거품 들낀 종목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되겠죠. 자,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새로운 언택트나 텍트 기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훨씬 더 성장한 기업들 또는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영웅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부터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나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뉴욕 증시 특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이제 고점 맞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은 월별로 봤을 때 계속 그냥 올라가요. 근데 미국 주식은 봐봐요. 2015년부터 2000년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미국 주식이에요. 자, 이게 넷플릭스고요. 자, 이게 구글입니다. 계속 우상향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입니다. 애플 봐요. 계속 올라가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자, 아마존 한번 볼까요? 계속 올라가요. 누가 뭐라 해도 얘들은 갈 애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 그냥 얘네의 미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롭게 계속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봐요. 자, 예전에 이제 5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 너무 뭐 마이크로소프트 고점이에요. 이때 당시에 41불 뭐 이랬었는데 그전에는 뭐예요? 23불 이때도 고점이에요 했는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32불까지 찍고 빠졌어요. 이때 비해서 5배 올랐다는 거죠. 미국 주식은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가는 놈이 갑니다. 쭉 가는 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내 주식도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시장이 글로벌화 되었고,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예전에 미국 주식을 잘 사지도 못했고,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되게 쉬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으로는 세계 시장과 발맞춰서 경쟁을 훨씬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공 투자의 비밀 4탄 카이스트 주식 고수 김봉수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이분에게서 이제 배울 만한 거, 장점들,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현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더 재해석을 해봤고요. 물론 이제 뭐가 맞는지 틀린지는 뭐 정확히는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뷰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번 성공 투자의 비밀도 한번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든 서퍼 임지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